왠지 저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 계속 잃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제 관계의 단기냐 아니면 장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네. A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왠지 나는 항상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네. 기본적으로 다른 파트너가 있으면 다른 파트너를 선호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겠죠. 어떤 파트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지 네.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네.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네. 상대 머릿속 지도를 그려라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라. 단순히 이것보다는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이죠. 네. 협상 테이블에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머릿속 지도를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니즈도 있을 거고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표현 방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핵심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네.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 딜을 예스를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 염려사항이 뭐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숨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 건 거죠. 네. 근데 협상의 하수들은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네. 자기 관점에서 집착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은 이 사람이랑 이야기가 계속 겉도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이 사람 자기 할 말만 하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리감이 생기고 네. 딜이 이제 결렬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 딜에서 딜을 예스하는 결정적 조건 이런 거는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나요? 협상을 할 때?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오픈할 필요는 없겠죠. 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초반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숨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협상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네. 철저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다. 그렇죠. 저랑 대표님이랑 협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단순히 뭐 농담 따먹기 하려고 협상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잘 안 드러내요.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공격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교 문화권에서는 시키는 것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의 없다고 생각.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아니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현대 방식의 협상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본인의 요구사항이나 욕구사항을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적절하게 초반에 조금 오픈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드러내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으로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표님과 협상을 하는데 초반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표님 기분이 어떤지 한번 감정적인 부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초반에 이제 제가 계속 무엇인가를 숨기지 않고 초반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대표님이랑 수차례 이제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거래를 통해서도 저희가 양사의 시너지를 좀 얻고 싶은데 특히 이번 거래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니즈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혹시 대표님 입장에서 대표님 귀사에서 이번 협상을 하는데 어떤 니즈가 좀 있으신지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우려가 좀 있으신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쪽에서 맞춰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오픈을 하는 건 거죠. 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쁘지는 않죠. 네네. 예. 근데 이렇게 초반에 좀 먼저 오픈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좀 공격성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좀 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협조적이구나. 네. 이 사람이 딜을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솔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네. 상대방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아니면 상대방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염려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는 데 아주 능한 분들이 협상을 네. 잘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 집착하시는 분들. 자기 할 말을 먼저 하고 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또 내가 얻을 것만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협상의 하수들은 네.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긴 있지만 불분명합니다. 그냥 다 나한테 유리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거죠. 부동산을 매도하는 상황인데 협상의 하수들은 최대한 비싸게 한번 팔아봐야 되겠네. 네. 요 정도의 목표만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가는 건 거고요. 네. 네. 협상의 고수들은 목표가 훨씬 더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심지어 이제 수치화시키죠. 내가 오늘 아파트를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7억 원 정도면 나는 사인을 하겠다. 근데 내가 취득세, 그다음 복비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 6억 7천만 원 미만이면 나는 매도를 안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겠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수치화시키는 건 거죠. 기본적으로 수치화시키는 두 가지 기준은 나는 얼마면 사인할 것인지, 그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나는 이걸 못 받아들이고 거래를 결렬시킬 것인지, 이 두 가지 기준점만큼은 명확하게 수치화시킨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는 건 거죠.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 목표가 좀 불분명한 분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어디까지 밀려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밀려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협상이 망가집니다. 협상 어디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내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본인의 마지노선도 없고 본인이 사인하고 싶은 지점도 불분명하면 네. 기본적으로 상대의 패턴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히 수치화시켜서 목표를 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협상의 하수와 고수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협상의 하수들은 보통 한두 가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한두 가지 조건. 특히 이제 가격 같은 조건들. 네. 예를 들면 협상을 하는데 나와 상대방이 가격으로만 다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서로 만족하는 협상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이만큼 얻으면 상대방 그만큼 잃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상대방이 이만큼 얻으면 나는 그만큼 잃었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조건이 한두 가지밖에 없으면 사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기가 기본적으로 힘든 구조인 건 거죠. 하나만 놓고 싸우. 하나만 놓고 싸우니까. 네. 그럼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네, 네. 근데 협상의 고수들은 협상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뭐 거래를 한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가격 이외에 뭐 기간이라든지 빨리 해줄지. 해줄지 신속성이라든지 네. AS라든지 네.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놔두는 건 거죠. 결제 방식을 바꾼다든지 외상을 해준다든지 네. 현금 결제를 해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크레딧을 30일 정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상 테이블에 놔두면 네.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 내가 가격을 조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랑 거래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는 이익이 생기니까 서로 윈윈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거죠. 이걸 이제 협상 용어로는 이슈 메이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한 가지 조건, 특히 이제 가격적인 조건만으로 네. 따지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협상에서 무엇을 얻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협상 상대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죠? 내가 이 분야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협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많죠. 예.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두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관계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이렇고 뭐 더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원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럼 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목표를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던졌을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를 수치화한다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특히 내가 사인할 수 있는 지점과 내가 물러설 수 있는 마지노선을 좀 정하라는 의미인데, 네.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 밖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 거죠. 윈윈의 구도에서 나와 상대방의 구도에서 이게 둘 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협상 테이블에서 올라왔을 때는 거기서 즉답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 발짝 물러서는 건 거죠. 네. 그때는 이제 협상 용어로는 go to the balcony라고 합니다. 발코니로 나가라. 이제 그 발코니로 나가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거죠. 협상 테이블이 있는데 2층에 이제 발코니가 있습니다. 네. 이 발코니에서 협상 테이블을 한번 내려보는 여유를 가지는 건 거죠. 잠깐 5분, 10분 브레이크를 해서 발코니로 나가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건 거죠. 내가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했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될까?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도움 될까? 요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발코니에 올라가서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서 상기시켜 보면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 거죠. 끊을 때 끊어주는 게 중요한 건 거죠. 네. 중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협상 관점에서는 유리하죠. 다음으로는 협상 결렬 대안을 확보하는지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협상? 결렬 대안. 네.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네.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협상의 하수들은 협상 결렬 대안 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됐을 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대표님과 제가 협상을 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거래를 이끌고 싶어서 일단 협상을 했는데 저는 네. 대안이 없어요. 즉 대표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저는 대안 없는 상태로 협상을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이 협상 구도는 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협상 구도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죠. 네. 이 협상 결렬 대안이라는 표현을 협상학으로는 베트나라는 용어를 씁니다. 베트나. BATNA.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인데 네.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베트나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 거죠. 네. 갑 대 갑이 협상을 해도 갑을 관계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을 관계를 규정 지을 때 뭘 기준으로 협상 관점에서는 갑인지 을인지 나눌 수 있느냐. 네. 이게 바로 이제 베트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랑 건물주랑 협상을 합니다. 네. 누가 갑일까요? 스타벅스가 갑이죠. 왜 그렇죠? 건물주 많으니까. 건물주 많으니까 그죠? 편하고.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게 이제 베트나 관점입니다.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주들은 네. 스타벅스가 1층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네. 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건물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건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든 건물주들은 대부분 스타벅스가 1층에 입점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A라는 건물주가 튕겨요. 그리고 좀 삐딱하게 나와요. 생각보다 조건에 대해서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꼭 A 아니어도 돼. 네. B여도 되고 C여도 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협상 결렬 대안은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고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협상 결렬 대안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죠? 여러 뭐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커피빈이나 뭐. 커피빈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스타벅스보다 더 매력적인 브랜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베트나 싸움에서 스타벅스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대 갑이 협상을 하더라도 네. 스타벅스가 더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베트나 싸움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협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이직을 할 때를 예를 들어 보면 이직을 할 때 기존 직장을 버리고 그만두고 이직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존 직장을 우리가 그만두고 협상을 한다 그러면 네.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기본적으로 베트나를 확보하지 못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많고 네. 그다음 조건을 협상할 때 아무래도 좀 취약한 포지션에서 협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국내 대기업을 다닌다. 네. 나는 확실한 베트나가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니면 저는 여기 계속 다녀도 돼요. 그리고 지금 받는 연봉에 5%에서 10% 정도 연봉 인상이 되지 않으면 저는 굳이 이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협상 결렬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협상 결렬 대안을 확보하고 협상을 하느냐, 네. 그리고 협상 결렬 대안 없이 협상을 하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협상 결렬 대안을 그렇죠.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누가 많이 갖고 있냐. 그리고 둘 다 갖고 있을 때는 누가 더 현실적이냐. 네. 누가 더 매력적인 베트나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여기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개념. 네. 또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협상의 관점의 차이인데요. 네. 협상의 하수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이겨먹는 게임이라고 바라봅니다. 이겨먹어야 되는 게임이다. 협상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 네. 내가 상대방과 얻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반드시 더 많이 얻어야만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네. 근데 협상의 고수들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얻는 것이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협상의 고수들은 얻는 거 결과치 플러스 사람까지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관계까지 고려를 한다는 건 거죠. 결과 플러스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의 하수들은 결과만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한다면 협상의 고수들은 이 좁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어차피 또 볼 관계이고 네. 어떤 방식으로든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인데 이번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얻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결과뿐만 아니고 사람까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건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 내가 뭘 취해야 되지도 생각을 하지만 네. 내가 뭘 줄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한다는 건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퍼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네. 잘못된 협상이고 오래 갈 수 없는 협상입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갖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패배감을 느낄 것이고 감정도 안 좋아질 것이고 저 사람과는 앞으로는 협상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적절하게 이번 협상에서 이슈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 2, 3번 정도는 1, 2, 3, 4번 정도는 내가 좀 양보하기 힘들어. 근데 5, 6번 정도는 내가 좀 양보를 해서 상대방도 만족도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취할 것인가 관점보다는 네. 어떻게 서로 만족도를 느끼는 거래를 할 것인가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과도 좀 얻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 사람도 얻고 관계도 얻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협상 구도를 내가 좀 많이 취하겠다 또는 내가 무조건 얻어야 되겠다. 협상은 전쟁이다. 협상은 스포츠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우리가 거래를 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구도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협상하실 때 결과도 얻으시고 또 관계까지 챙기시는 그런 협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협상 바이블의 저자이신 류재원 변호사님 모시고요. 협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성공적인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